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상 거래규제예요. 이제 그러면 농지법 그랬는데 농지가 과연 뭐냐? 거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농지는 이건 이제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15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해 두시는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농지예요. 전, 답, 과수원. 이게 농지다. 전은 밭이죠. 답이 논이죠.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세법 시간에는 농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목장용지. 근데 세법상의 농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지법상 농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면 이건 무조건 농지예요.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건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형생 식물 재배지로 쓰는 겁니다. 그 토지는 농지로 가는데 단 이용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임야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 경작주로 3년 이상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농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3년 이상 실제 경작주로 썼다. 그럼 농지로 가는 거고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저 산에다 대고 유실수 심어가지고 3년 이상 썼습니다. 논이 된다 안 된다? 농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산은 산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계속. 그러니까 요거 임야는 농지가 되려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자로서 3년 이상 썼다. 그러면 이때는 농지로 갑니다. 단 임야는 제외한다. 요거를 15회 때 물어봤었어요. 이거를. 자, 그 다음 이제 농지의 계량설 부지예요. 농로부지, 수로부지, 온실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농지로 가죠. 그러니까 농지의 개념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농지의 개념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나머지 용어에서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할 건데, 농업인이 누구냐? 이건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농업법인이 뭐냐?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4번에 농업 경영이란 말이 있죠. 4번의 농업 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농업 경영의 개념이고 우리 쪽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려갑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대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그럼 경자유전이 뭔지 아시죠? 농사를 지을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죠. 이게 경자유전 원칙이에요. 농지법의 대원칙이죠.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소유상한제 3가지가 딱 운영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우리 쪽에서 낸다면 소유상한제는 반드시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타겟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소유상한제 이해 두시는데 511쪽에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의 소유상한제는 3가지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어요. 근데 농업 경영을 안 합니다. 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사를 짓는다면 소유상한이 없어요. 안 짓기 때문에 소유상한인 겁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자는 농업 경영을 안 한다면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는 소유할 수 있어요. 10,000제곱미터까지는. 10,000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3,000평. 그죠? 이게 정확하게는 3,025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다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돼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나 이제 늙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이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농 당시 보유능력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그냥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게 8년 이상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농한다. 그럼 10,000제곱미터 안에서 소유할 수 있고. 자, 우리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들어봤죠 이거는? 그럼 주말 농장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어요. 300평이죠 그럼? 이건데 이때는 이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부부 합산, 자녀 합산이에요. 그래서 세대원 전부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만만천이에요. 만만천. 상속 이농은 몇? 만. 주말 농장용은 1,000. 아주 굉장히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업 경영을 안 할 때는 소유상한제가 3가지가 운영되더라. 그래서 특히 주말 농장용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지금 유휴농지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유휴농지가 많아져가지고 농업 경영을 지금 현재 이렇게 소유할 수 있으면 원칙인데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 이농의 경우, 상속 이농으로 농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농업경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를 했거나 또는 사용대를 했어요. 무상으로 빌려줬죠. 그럼 이러한 경우는 그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리을에 있죠. 리을.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기업 니은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은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얘기네. 주말 농장료로 내가 농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농업경영을 주말 농장으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말 농장용은 임대 안 됩니다. 지가 써야 돼요. 근데 주말 농장용으로 임차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주말 농장용을 내가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내가 주말 농장 못 쓰게 됐어.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처분해야 됩니다. 임대 안 돼요. 주말 농장용. 그래서 주말 농장용 얘기 나왔으니까 미리 보고 오죠. 뒤에 우리 주말 농장용 아주 정리 잘 해놨던데. 교재 거기 514쪽? 농업인이 아닌 개인 주말 체험 농장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요. 이 주말 농장용 정리 잘 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법인은 주말 농장용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대원 전부 합산이라고 그랬죠? 법인이 세대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번. 근데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서 그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말 농장용으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휴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임대 안 됩니다. 지가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말씀드렸어요. 주말 농장을 취득한다. 면적 제한 꼭 기억해야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에 소유할 수 있고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이라고 그랬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잖아요.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래갖고 재작년에 LH공사 직원들이 광명시 농지를 투기를 엄청 했죠. 그래갖고 농지법이 대폭 개정이 됐는데 이때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내용이 5번이에요. 이게 주말 농장용이에요. 근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고 그랬죠. 이건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실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절대농지라고 해요.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절대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단서를 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이 주말 농장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제 세 가지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고 거기 이제 판례가 실려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자, 가불간의 농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농취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자기 앞으로 이제 이거 첨부해야지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그러면 요 을이 농취증을 못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 무효가 될까요?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일까요? 유효다. 이건 민법 시간에 들어봤는 모양이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근데 농취증을 못 받았다 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이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얘기죠. 만약에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농취증 못 받으면. 그죠? 근데 효력 요건은 아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전 등기 못해요. 이전 등기 못하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도 보유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을은 당연히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채권자 행사 대위권, 채권자 대위 행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판례인데 요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판례. 이 511쪽 맨 밑에요. 소정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밑줄 쫙.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밑줄 쫙 꺼놓고 이해되시죠? 그 정도.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판례도 있었죠. 같은 판례였는데 이게 농지에 대하여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거든요. 등기가 됐는데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데 농취증이 없이 어떤 사유로 이전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을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등기 무효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결국은 취득하지 못해요. 서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러나 주의할 점은 농지에 대한 이걸 못 받았다 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되셨죠?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농취증의 성격을 이제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언제 그럼 농취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농취증 발급받아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돼. 그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가지에서 따져봤는데 매매, 교환, 증여, 그다음에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꼭 따져보라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럼 매매, 교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취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농취증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요? 그럼 이거는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입니다. 기억나세요? 판결은 규제사항 중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 짜고 칠까봐. 그죠? 농지를 판결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촉탁으로 등기가 넘어가지만 농취증이 있어야지만 촉탁해줘요.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농지 취득도 농취증이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를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농취증?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거예요. 이때는 토지거래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 투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입찰 방식으로 가니까.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농취증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봐 이거.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농취증 있어야 됩니다. 갖다 내야 돼. 이거 농취증 안 내면요 불허가 맞아 버립니다. 그럼 냈던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더라도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상속, 판결, 경매 3가지 다 따져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건데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말 농장용 도시민 취득할 수 있죠. 농취증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들어볼 건데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가 있고요. 농지 전용 협의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야, 공법에서 한번 이거 안 하니까 엄청 힘드네.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거, 이건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제도가 있고요. 농지 전용 협의 제도가 있는데 일단 감은 그렇게 잡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터로 쓰겠다, 농지를. 그럼 이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받아 와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이것도 역시 농취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으로 이전 등기 되고요. 근데 농지 전용 협의 있죠, 협의. 요 협의는 요거는 짱들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짱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협의라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에 씁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는 공법 시간에 들으시고 일단 감은 그렇게 잡으세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누가 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지 전용 협의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는 짱들이 하는 거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농지증 의제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무지하게 잘 물어보니까 기억 꼭 해두시는데 아주 환장하겠네. 자,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농지였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든 농지증 받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겹치고 있잖아요, 지금. 겹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의제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증 의제되니까 허가 필요 없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엄청 잘 물어요. 그래갖고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허가증 내줄 때 이게 만약에 농지였잖아요. 그럼 농지증 발급권자는 시구 읍면장이거든. 그러니까 시구 읍면장과 협의해요. 야, 내가 이거 허가증 내주려고 하는데 상관없겠느냐? 그럼 시구 읍면장이 이게 그래 허가증 내줘라. 그러면 이제 허가증 내주는 거예요. 그럼 농지증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농지증이 지금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이 나갔잖아요.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허가권자는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 내줬다 하고. 됐습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요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럼 천천히 하자고요. 나머지는 이게 전에 막 이거를 두음자 따고 암기하고 막 그랬어요. 농지증 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탄력 받았을 때 더 하자고요. 그거는. 자, 그러면 농지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따져봤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농지증 발급 절차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512쪽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농지증 발급 받으려는 자는 일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주말농장용 있죠.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말농장용은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가 있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원래? 이거 생겼어요. 그래서 LH공사 그 직원들이 광명시 농지를 투기하는 바람에 농지법이 대폭 개정했다고 그랬는데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라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주말농장용이 아니면 농업경영계획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거 첨부해야 돼요.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 그럼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이 계획서인데 인력 동원계획이라든가 장비 동원계획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용도가 똑 떨어지는 경우는 주말체험 이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도가 똑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 학교가 실습지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용도가 떨어졌죠. 실습지로 쓴다. 그러니까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내가 어린이 놀이터로 쓰겠다. 농지를. 전용 허가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용도가 똑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농지증 발급 신청한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데 다만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럼 발급권자는 누구냐면 시구 읍면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읍면장이 들어갑니다. 누가 빠졌어요? 군수가 빠졌죠.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관할이 시, 군, 구청장이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는데 농지니까 군수가 빠집니다. 시구 읍면장이에요. 이것도 있잖아요. 치사하게 어떻게 낸 적이 15회 때 어떻게 냈냐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군수 등이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OX. X죠. 지금은 알아봤어요. 진짜 치사했지. 그러니까 15위 시험지가 찢어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지 않는데 군수가 빠진다는 거. 시구 읍면장이 농지증 관할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농지증 발급 신청은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공동 신청이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원칙 공동
신고해줬죠. 맞습니까? 네, 농취증 발급 신청은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자, 이 처리기한 기억해 두시는데 처리기한이 며칠? 7일이에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 등의 실습지형으로 시행한다.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처리기한이 며칠? 4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내용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있죠.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농지위원회 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부활했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이것은 처리기한이 14일이에요. 14일입니다. 숫자 기억해 두세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처리기한이. 교재 지금 514쪽에 있나요? 박스 안에 딱 쳐져 있죠? 네, 이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농지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들을 얘기합니다. 투기 가능성 있는 농지. 그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요약집에는 아마 이거 써 있을 거예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가 무엇인지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그러면 처리 기한이 원칙 며칠? 7일. 원칙 7일. 원칙 7일이고 이거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다. 며칠? 4일. 그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농지는 14일. 농지위원회가요. 이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폐지시켰어요. 농지위원회 그저 위원들이 누구였냐면 주로 마을 이장님들. 그래가지고 그 농지위원회에서 농취증 발급 신청 들어가면 농지위원회 위원 2명의 도장을 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삭제해버렸거든. 이거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이장님들이 농취증 발급 신청하면 도장 찍어줘야 되죠. 막걸리를 너무 많이 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건강상 안 좋다 했고 폐지된 제도인데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거. 그래갖고 농지위원회 대상이 농지위원회 요거 부활했습니다. 다시 제도가. 요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농취증 발급에 대한 내용. 관할은 시군면장 단독 신청이고 농업경에서 첨부하게 돼 있고 처리기한은 7일, 4일, 14일 간다는 거 이해. 여기까지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옆으로 갑니다.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 그러면 농지는요.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임대하거나 또는 농지에 대하여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죠. 맞습니까?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시간에 들어본 적은 있죠? 있습니다. 그럼 농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지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없어요. 왜?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농지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면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있다면 농지에 대해서 임대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위탁 경영은 뭐냐면 농어촌공사라고 있죠. 여기다가 농지를 위탁을 맡겨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 경영이다. 그래서 이 위탁 경영 사유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가 없다. 자, 그래갖고 그 사유 받으시는데 농업인이 징집당했다. 징집당했어요. 그럼 위탁 경영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아주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한다. 농업인이. 몇 개월? 3개월. 나는 이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웃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농업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간대. 그럼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비 와가지고 오늘 심어놓은 마늘 썩을까봐 당장 뽑아야 되는데 농업인이 이거 놔두고 해외여행 간다고? 냄새가 너무 나죠. 부재지주를 위한 규정 아니에요 지금. 부재지주. 뭔 말인지 아시죠?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규정입니다. 뭔 말인지 아셔요? 그래서 웃기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3개월 꼭 기억하세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이거 임대할 수 있고 위탁 경영 됩니다.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 청산이다. 뭐 청산은 이제 해산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취약. 그 다음에 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있죠. 밑줄 쫙. 그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럼 농업인이 도의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의원 가시는 겁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는 거. 국회의원으로 가면 더 좋고. 그러면 위탁경영 된다는 얘기죠. 이건 좋아요. 공직 선거로 이제 공직에 갔으니까. 그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게 마지막에 임신 중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있죠? 찾았어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위탁경영 된다는 얘기죠.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세요. 그거. 밑줄 그는 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다음에 임신 6개월 미만, 분만 후 6개월 미만. 그럼 위탁경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내려갑니다. 농지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러면 농지는 농업 경영을 하는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정한 경우는 소유상한제가 있다고 그랬고, 소유할 수 있고 소유상한제가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쓰지 않는다. 소유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쓰지 않는다. 그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것을 통지합니다. 자, 그거 찾아야 되는데 맨 첫 줄에 있죠? 1년 이내에 밑줄 긋고 세대원이 아닌 자란 말이 있죠? 밑줄 그어놓고. 이게 아들이 농지를 취득한 거야. 처분하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파는 거야. 안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몇 년 내? 1년.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농지를 1년 내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처분 명령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데 처분 명령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몇 개월 내? 6개월 내. 6개월 내 처분하세요 하고 처분 명령 떨어져요. 그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 맞습니까? 그래갖고 재작년에 그 광명시 토지공사 직원들이 투기해가지고 그때 기자가 하는 얘기 딱 들어봤는데 농지를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1년 6개월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기자가 얘기하더라고. 농지법 내용이죠, 이거.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내 기간을 정할 처분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게 1년 6개월이에요. 이때 처분 명령 때릴 때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농지 사라 하고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때 이 명령에 위반했잖아요. 그럼 명령에 위반하면 이제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이게 일단 25% 확정금인데 매년 1회 25%가 나갑니다. 농지가액의 25%가 나가는데 이때 농지가가 뭐냐면 농지에 대한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 있죠. 이 중에 큰 금액의 25%예요. 큰 금액 25%. 그러면 이행강제금 몇 년마다 빠르면 100% 맞는 거예요? 4년. 그러면 감정가 또는 공시가 등 큰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내 처분하고요. 처분을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나가고 여기에 불응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떨어지는데 감정가나 공시가 중 큰 금액의 25%가 매년 부과됩니다. 이게 헷갈리게 생겼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면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었죠. 그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실태조사해가지고 이거 이행명령 떨어졌죠? 거기도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여기서는 몇 개월이었어요? 3개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집니다. 몇 개월 내 기간? 3개월 내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고 10%였죠. 그래갖고 그 얘기했잖아요. 최고 10% 범위에서 나갔는데 방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7개. 그건 기억나죠? 그러니까 거기 이행강제금은 최고 10%예요. 근데 농지법상 이거 이행강제금은 25% 확정금이에요. 매년 나갑니다. 이건 몇 개월? 6개월. 이거 뒤이니까 6개월이에요. 이건 앞에 나왔죠 지금? 허가제가. 그러니까 3개월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숫자를 조금씩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순환 돌고 있지만 어쨌든 천천히 꼼꼼하게 나가니까 이제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고요. 그렇게 이제 하자고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가제 이행강림이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도. 이거는 지금 29회 외에는 낸 적이 없으니까 처분명령은 특히 잘 묻지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해해 두시고 공법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나머지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얘기는 토지거래가제 이행강제금과 똑같아요. 나머지는. 금액만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농지 임대차 있죠? 이거 우리 쪽에서 엄청 잘 묻거든요. 농지법 물어보면 이거 꼭 물어보는데. 그럼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정한 기간은 농지 임대차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데 문서로 쓰란 얘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자, 박서방, 저 산 밑에 다람쥐 땅 벌어먹고 가을에 쌀 한 산 보내라. 그럼 농지 임대한 거죠,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문서로 쓰란 얘기입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느냐? 누구겠어요? 일단 장관이겠죠. 그럼 무슨 장관? 농지에 대한 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농지를 관할합니까? 그렇죠. 농림부 장관이 있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농지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현재 정해놨어요. 이게. 근데 권장서식입니다.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걸? 표준계약서 있나? 안 보이네. 자, 참고해두세요 그냥. 요약집엔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대항력은 임대차 효력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농지 임대차 효력을 농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다. 그러면 농지 임대차에 대하여 시구 읍면작의 확인을 받아요. 확인 도장을 받고 임대차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받고 농지를 임차인이 인도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을. 그러면 이 얘기죠.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참 힘들다.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 임차인이 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임대차 기간 아직 2년이 남았어요. 2년이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이것을 경한테 팔았다. 그럼 원래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자가 농지를 사가지고 내가 농사 지을 거니까 너 그냥 나가라. 농사 그만 짓고 임대 안 할래. 그럼 원래 나가야 되거든. 근데 뭔 얘기야. 계약기간 2년 남았거든. 나 계속 농사 지을 거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이게 대항력. 임대차가 원래 채권이잖아요. 임차권이. 그 점을 감안하면 병이 사가지고 내가 농사 지을 거니까 너 그만 농사 지어. 그리고 나가. 내가 지을 거거든.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 근데 뭔 얘기야. 2년 남았어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임대차 효력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임법, 상임법상 대항력과 똑같으니까 이해해두세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에 대해 확인, 시구면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일단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최단 몇 년? 1년. 주택 임대차 계약은 최단 2년. 농지는 3년. 일단 이렇게 되고요.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입니다. 단연생 식물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인삼. 좋습니다. 인삼밭으로 내가 농지를 임차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뭐 비닐하우스 부지 있죠. 비닐하우스 부지로 내가 농지를 임차한다. 이것도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몇 년? 3년 이상. 그다음에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임차했다. 비닐하우스 부지로 임차했다. 이때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보호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것도 이해를 해두시고 임대차 기간.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묵시행위신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 묵시행위시는 묵시라는 말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농지 임대 안 할래. 이런 거절 통지를 안 했습니다. 안 하면 계약은 묵시로 갱신됩니다. 그럼 묵시갱신이 되면 다시 그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갑니다. 됐죠? 요게 이제 묵시갱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 농지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다는 얘기죠. 그럼 보증금이 있었다면 보증금은 나중에 요 양수인이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임대차 종료해라고 명령이 나갑니다. 이 종료 명령은 시군 구청장이 명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 종료해라 하고 명령이 나갔어요. 그럼 3개월 내 임차인은 종료해야 됩니다. 3개월 내 종료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그럼 시군 구청장한테 농지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 군, 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편면적 강행 규정성을 띄고 있는데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있죠? 이건 당사자가 약정하더라도 모두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무효란 얘기예요.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한다. 주임법, 상임법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제 또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숫자 몇과 친한 것 같아요? 3. 농지 임대차는 3과 친해요. 임대차 기간 기본 3년 이상, 단연생 식물지배는 5년 이상이고, 종료명령 나가면 3개월 내에 종료해야 되고, 묵시갱신도 임대인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해버리면 묵시갱신하고, 해외여행 몇 개월? 3개월 가게 되면 임대차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자와 엄청 친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3자를 참고해 두세요. 이게. 그래서 공법 시간에 이제 농지 임대차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도 농지에 대한 임대차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금지행위 있지 않습니까? 금지행위. 요게 금지행위가 농지법에서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 LH공사 직원들 그 투기하는 바람에 농지법이 아주 엄청 바뀌었는데 거기 여기에 중개가 있어요. 중개가. 그래가지고 알아는 두시는데 3년에 3천원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 위반해버리면. 그래서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그러니까 이거 주말 농장료 취득할 수 있거든. 1000평에도 상관없거든. 다 길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또 2번을 보시면 위탁경영 제한을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안 된다고 그랬죠. 제한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주겠다. 이거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그 임대차 사용대차 제한에 따른 위반 사실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이거 농사 못 지어도 직접 못 지어도 이거 임대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갖고 중개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년에 3천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농지법의 내용, 우리 쪽에서 출제했던 내용. 그러니까 주타겟이 일단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이 있었죠. 감 잡으세요. 농지에 대한 소유 상한제 11,000. 맞죠? 11,0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상이냐 아니냐,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 절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예요. 우린 이 세 파트가 주타겟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증 대상이냐 아니냐, 발급 절차,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를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